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난 몇 년간 할 일이 없다는 듯이 조용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떠들 때 침묵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사실 가장 크게 외치는 메시지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주식 시장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만 나와도 주가는 폭등합니다. 기술주 몇 개가 시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버핏은 말합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워런 버핏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의 경고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핏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기회가 보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의 S&P 500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이미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상승의 대부분이 단 몇 개의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상승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어떤가요? 이건 마치 한 대의 엔진으로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AI라는 기술이 정말 혁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대감이 곧 현재의 가격이 정당한가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버핏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의 시장은 마치 눈덩이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뉴스가 계속 들어올 때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죠. 네. 하지만 한번 기울기를 잃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중요한 지표를 봅시다.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눈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주식이 얼마나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죠. 역사적으로 이 지표의 평균은 대략 100% 정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만큼 주식 시가총액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자, 경제 규모와 주식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표는 어디쯤일까요? 무려 200에서 23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보다 주식이 훨씬 더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수준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들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1929년 대공황 직전이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과연 이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론은 접어두고 버핏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간을 조금 돌려가 볼게요. 10년 전만 해도 워런 버핏은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그가 사들인 주식은 하늘을 날았죠. 사람들은 버핏의 사인을 읽으려고 목이 길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은 달랐습니다. 버핏이 사고 있는 주식보다 파는 주식이 훨씬 많아졌어요. 특히 지난 해와 올해는 역사적입니다.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유 현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40조에서 460조 원 규모입니다. 역사상 최고입니다. 작년 초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이 늙어서 투자를 포기했다고, 투자 의욕이 떨어졌다고, 더 이상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버핏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는 평생을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 사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이 뭘까요?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금이 완전히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버핏은 단기 국채, 특히 미국 국채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자가 꽤 매력적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약 4%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안전한 투자라는 뜻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현금은 옵션입니다. 시장이 과열된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기다렸다가 폭락장에서 좋은 자산을 사는 게 낫다는 뜻이죠. 둘째,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핏의 이 행동은 역사상 언제 반복되었나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입니다. 버핏은 위험이 정말 높을 때 현금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되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위험이 올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요즘 뭘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금리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최근 일본은행이 뭘 하기 시작했나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계속입니다. 지금 이 시점, 즉 2025년 12월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려 0.75%입니다. 제로 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금리를 형성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무려 1.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은요. 미국의 금리는 인하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려온 거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차익거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빌리기가 쉬웠어요. 엔화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달러로 바꾼 다음 달러 금리가 높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에서 1% 금리로 1억 엔을 빌립니다. 그 1억 엔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에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5%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수익에서 빌린 이자 1%를 빼도 남는 게 있잖아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엔화의 약세를 이용해서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도 좋은 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1%를 넘는 금리로 빌려서 미국에서 3.5에서 3.75% 수익을 얻는 거래가 과연 매력적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수익성이 없어져요. 아니,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엔화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 달러 자산을 팔아서 엔화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엔캐리 자금은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자, 금융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중 일부인 수백조 원만 급격히 회수되어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한두 개의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규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버핏이 현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다음 위험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약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미국 GDP의 124%가 넘는 수준입니다. 역사상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본 적 없는 높이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건 어떤 수준일까요? 중대한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매년 갚아야 합니다. 그 이자가 지금 얼마일까요?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의 말이에요.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약 1300조 원 규모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미국 국방비를 아십니까?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대략 8,4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를 씁니다. 대략 1,200조 원대의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미국 국방비보다 국가부채의 이자 지불액이 더 커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빚을 갚는데 국방비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부채가 매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6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어요. 매일 말이에요. 1년에 2조 달러씩 증가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으면 혹은 현재 수준에서조차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될수록 더욱 심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미국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둘째, 국방비와 같은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셋째, 통화를 증발시키거나 셋 다
쉽지 않은 선택들입니다. 어느 것도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터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 내일 망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꺾여야 합니다. 현재의 궤적이라면 2026년 3월경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돌파할 겁니다. 정말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역사상 이런 상황을 견딘 나라들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포기했거나 둘 다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버핏이 현금과 함께 중시하는 게 뭘까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제에 혼란이 오더라도 좋은 기업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주주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나요? 시장 버블,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의 재정 위기, 모두 위험한 신호들이죠. 그렇다면 버핏의 메시지가 뭔가요?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아, 버핏이 말하는 거는 지금 다 팔아라는 뜻이겠네? 아닙니다. 그건 버핏이 절대 하지 않는 조언입니다. 버핏은 절대 시장을 타이밍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의 메시지인가요? 이겁니다. 가격을 의식하라. 지금 당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정말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10명의 투자자 중 9명이 아무 생각 없이 기술주를 사고 있다면 그 10번째 사람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위험할 때는 현금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적에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 부의 축적의 핵심이에요. 버핏의 행동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기회는 올 것이고 그때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여러분, 만약 버핏이 당신에게 투자 조언을 한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정리하면 정확히 네 가지 원칙으로 나뉩니다. 첫째,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라. 버핏은 평생을 이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다녔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다면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이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주식이 당신이 내는 값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것뿐입니다. 둘째, 현금의 가치를 저평가하지 마라. 세상이 주식을 사라고 외칠 때 현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옵션이에요. 유연함이에요. 위기가 올 때 당신을 구하는 생명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련함이 나중에 천재성으로 변합니다. 셋째, 자신이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 인공지능이 떠올라도 당신이 그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손을 대면 안 돼요. 블록체인이 유행이어도 당신이 그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버핏이 기술주에 잘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넷째, 장기를 생각하라.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이 50년이라면 내일의 주가 변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되 지금 사고 있는 것이 정말 50년을 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 원칙을 당신의 투자 결정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도 탐욕에 휩싸일 때도 당신은 차분하게 자신의 원칙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투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시장은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과도합니다. 그 기대가 현재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워런 버핏은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나요? 침묵입니다. 현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숨겨진 위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의 재정 위기,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들 말이에요. 특히 2025년 말 현재 이 위험들은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부담은 국방비를 초과했어요. 모든 신호가 점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걸 재앙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버핏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상황은 기회입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부터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배우세요. 둘째, 현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세요. 무조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셋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넷째, 장기를 생각하되 현재의 선택에 책임을 지세요.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하라. 시장이 공포에 떨 때 당신이 용감해야 하고 시장이 탐욕에 휩싸일 때 당신이 신중해야 한다. 가격 태그를 무시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후회한다. 버핏은 우리에게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누군가가 공포를 조장할 때도 누군가가 탐욕을 부추길 때도 당신만의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 공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